나의 수양딸이 되겠느냐 하고 장정승 부인이 물으니 심청이 여짜오되 못 보신 아버지는 저를 아들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겸 모시오니 분명 대답 못하건대다. 부인이 이 말 듣고 기특타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할 테니 너는 나를 어미로 와라라. 심청이 일어서며 치은방 우리 부친 저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거니. 부인이 허락하고 비단과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나르기만 기다릴 적 해는 고파 등에 볼고 펑은 치워 한기 둘째 먼 대정을 쇠묵을 치니 날주문 줄 짐대하고 따르기를 기두릴째 어찌하여 못 오느냐 부인지 잡고 만류하느냐 길에 오다가 욕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날리니 후후 불고 앉았느냐 생만 나라 들어도 내 딸 정이 이오느냐 나의 엄마 벌써 떨어져도 내 딸 정이 이오느냐 불러봐도 청막공사는 인적이 끊어지니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해는 너 그릇을 어찌를 할 거라 신세 자탄으로 우르르을 운다 이래서는 못
못 쓰겄다 닫은 방문 벌쩍 열고 지팽이 흩어집고 더듬 정신없이 나가면서 심청을 부르란 생아 오르냐 어찌 못 오느냐 더듬 나갈 적에 그때의 신봉사는 따르덕의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으노니 도랑 출입이 서툴구나 더듬 나가다가 찔러면 개천물에 한 발 다쳐 미끄러져 거꾸로 머리가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고 나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도와동 사람들 세박교정님 정신도 맑게 먹고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네, 신봉사가 심청이를 기다렸다면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들은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별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 오늘 문을 연 곡은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시인의 감성과 우리 음악으로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서 전남 도립국악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3주간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할 텐데요. 첫 시간이에요, 오늘이.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전남 도립국악단의 음악도 함께 듣습니다. 제 가슴이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책의 저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책 한 권 들고 사인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관객분들 중에 이분의 시집을 들고 오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마음 두근두근 하면서 이분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주시는 이분.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른이 읽는 동화, 항아리, 비모거. 이렇게 우리 귀에 익숙한 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등장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호승 시인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리로 모십니다. 네,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앉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렸는데요. 오시는 길에 남도의 가을을 좀 만나셨을 텐데요. 남도의 가을 풍경 어떻던가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거나 할 때 차창을 보면 가을에 황금 들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식상한 표현이다, 황금 들판. 그러나 이렇게 막상 나락이 익어가는 그 들판을 보면요, 그 황금 들판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그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수정되어야 한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네. 시인의 눈으로 본 남도의 가을, 또 원래 보던 것들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우리가 다들 답답하고 도관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의 시대,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 그동안 대면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직접 대면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비대면의 시간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저를 깊게 대면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선생님이 전해줄 말씀을 적극적으로 귀를 열고 듣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주실까요? 오늘은 정호성의 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쓴 자작시들입니다. 제가 쓴 자작시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낭독해 드리고, 또 그 시의 배경이나 그 시를 쓸 때의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통념에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혹시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가 아닌가, 또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쓴 시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으로 인문학하기 별일 없는 하루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는 가을의 길목에서 라는 주제로 정호승 선생님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별 노래.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그대 떠나는 곳 내 먼저 떠나가서 그대의 뒷모습에 깔리는 노을이 되리니,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에서 사람의 집들이 어두워지면 내 그대 위에 노래하는 별이 되리니.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으리. 이 시는 제가 지금 쓴 시가 아니고 20대 후반에 쓴 시입니다. 20대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20대 때는 청년 시기에는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헤어짐은 당연한 것이지만 20대 때 그 청춘의 시대에 만남이 있는데 헤어짐, 이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떠나려면 조금만 더 늦게 떠나달라.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떠난 그 시점에서 또 조금 더 늦게 떠나달라. 또 조금 더 늦게 떠난 그 시점에서 또 조금 더 늦게 떠나달라. 무슨 말입니까? 떠나지 말아달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 시를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늦지 않으리. 그래서 이 시는 이별의 노래라기보다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는 역설과 반어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다. 떠난 뒤에도 사랑하기에 아직 늦지 않다는 말은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영원성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희구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별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을 통해서 그 무성했던 나무의 그 잎들이 떨어지고 단풍이 들고 사라집니다. 활엽수들은 특히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무성했던 한때의 것들이 떨어지고 사라짐으로 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이별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봄이,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통해서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지만 그 이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그런 만남의 소중한 인생의 어떤 계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 시 속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이별이 찾아왔을 때 조금만 더 늦게 떠나달라,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또 그 시점에서 또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당신이 떠났다 하더라도 당신을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1984년에 최종력 씨라는 작곡가가 작곡했고, 이동원 씨, 음유의 시인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이동원 씨가 30년 전에 이미 노래로 불러서 아직도 불려지고 있는 그런 또 뒷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풍경 달다. 운주사 와불림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제가 화면을 보지 않고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를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만은 제가 자신 있게 외우고 암송하는 시입니다. 제가 직접 산사의 처마 끝에 풍경을 직접 제 손으로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런데요, 풍경을 달고 나니까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경은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바람 때문이죠. 바람은 또한 누구 때문에 자기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풍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풍경과 바람과 풍경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저는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움과 증오의 관계 같으면 풍경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풍경을 달아주면 화순에 있는 운주사 와불령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 산사의 스님께서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풍경을 달아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스님과 함께 운주사 와불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저는 40대 초중반에 운주사 와불님을 정말 찾아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누워 계신 부처님, 그 와불이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라는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새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혹시 내가 와불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올리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뵈었더니 저는 막연히 와불님이 혼자 누워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명 부부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연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불인 와불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고려시대 때의 부처님이니까 100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부부불, 와불님의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죠. 당연히 그것 또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왜? 서로 미움과 증오의 관계 같으면 1000년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남아 계시는 것으로 봐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어떤 본질적 가치, 희생, 우리가 사랑의 어떤 본질적 가치는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희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나에 대한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는 어떤 기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 무한성, 무조건성, 그리고 그런 절대성, 어머니는 나를 항상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있는 용서,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사랑의 본질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와불님을 보면서 사랑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그날 밤에 다시 삼사로 돌아와서 혼자 잠을 자면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산사이 처마 끝에 풍경을 달았지. 그럼 풍경을 달고 어디를 갔는가? 와불님을 찾아뵈었지. 와불님을 찾아뵙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랑의 본질적 모성적 가치를 깨달았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 밤에 잠도 오지 않는데 시를 쓰라. 그래서 그날 밤에 단숨에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저는 시를 단숨에 쓰지 못합니다. 수없이 고쳤습니다. 어떤 시는요 10년 동안 고쳐 쓴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쓴 시는 이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시대와 이 시대인인 나,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사회인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속성은 항상
힘이 들지 않을 때보다 힘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관계의 속성은 좋을 때보다도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헨리 나우헨이라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예수회 사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저는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가 힘이 들 때 미움과 정오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자. 이 시를 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이 들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풍경 달다 이 시를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저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늘과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늘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또는 엄마가 나한테 내가 어떤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을 때,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네 그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의 그 그늘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요즘 네 얼굴에 그늘이 많아? 뭐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또 엄마가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의 그 그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듦, 즉 고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애를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자기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기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러면 시가 안 되잖아요. 산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자기의 눈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상렬지사 또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연애의 감정 차원에서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사랑은 우리 삶의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뒤따릅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데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고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고통은 서로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봄날에 피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의 그 빛깔들, 목련의 그 찬란한 그 백색의 빛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풍이 지금 이제 들면서 단풍의 그 오묘한 빛깔들, 이것이 다 빛의 기쁨이자 환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명도 존재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색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풍의, 이 가을의 찬란한 아름다운 빛깔들은 전부 빛의 기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괴테는 빛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빛의 고통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로 찬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고통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보다. 이 시를 쓰면서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한번 성찰해 본 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지요. 동시에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차례에 또 제가 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좀 나를 들여다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 사랑, 많은 것들에 대한 다른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관계가 힘들 때 미움, 원망, 사랑,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텐데 어떤 걸 택할지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가 자리 잡았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마스크를 좀, 네, 또 꽃을 주셨습니다. 와, 네. 관객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마스크는 착용하고 계시지만 눈빛이 좀 따스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음악으로 쉬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 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준비한 음악은 접동새입니다.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죽은 누이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동생들을 찾아와서 밤마다 구슬프게 운다는 시, 김소월 시인의 시 접동새를 모티브로 작곡된 곡입니다. 어떤 선율이 흐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접동새, 해금과 아쟁 사중주로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